자, 이제 10번째 강의 시작해 볼게요. 행정작용법 2편부터죠. 2편부터. 방금 전에 그 개가 짖었죠. 네, 개 짖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최근에 요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뉴욕에 사시는 분인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차피 집에서 계속 재택근무하고 되게 뉴욕은 집값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좁은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어차피 재택근무할 거면,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갖고 그 넓은 데 시골에 와서 있겠다 해가지고 제 아는 분이 최근에 옆집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근데 이제 장 보러 가셨거든요. 장 보러 가는데 여기가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시골이어가지고 장 보러 가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면 서울에서 한 청주 정도? 예, 거기까지 장 보러 가는 거예요. 마트 가려면 서울에서 청주 정도까지 가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돼가지고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그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를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왜냐면 멀미하거든요 걔가. 그래가지고 강아지 좀 봐달라 해가지고 강아지가 지금 문 닫고 지금 저 밖에 있는데, 얘가 창밖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짖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착해요. 강아지가 착하고 순한데 그치만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짖을 수가 있어요. 진짜 죄송해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제 그 이사 오신 분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그분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네. 근데 시간 되면 어떻게 하다가 얘기가 생각이 나면 관련이 있게 되면 조금 말씀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뉴욕이 지금 사태가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네, 뉴욕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걔가 짖었고, 그래서 또 짖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죄송해요. 네, 시작을 해볼게요. 자, 78쪽부터 볼까요? 이제 7쪽에 제2편 행정작용법 이렇게 돼 있고, 78쪽에서부터 시작이죠. 자, 행정작용법 서로 돼 있는데, 여기는 뭐 그냥 혼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작용법 편에서 행정작용 형식론이라는 이론에 따라 행정작용이 네 가지로 갈리죠. 첫 번째가 뭐예요? 행정, 행위, 그다음 뭐 순서는 상관없구나. 행정입법, 행정행위, 그다음에 행정계약, 사실행위 이렇게 갈리죠.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과거 이게 20세기 초 독일에서 발달한 이론인데, 그때 당시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날 추가로 더 등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타 작용으로서 기타 행정작용으로 뭐가 등장해요? 행정계획, 그다음 약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뭐 열려 있는 개념이긴 한데, 기타 행정작용은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다뤄지고, 그리고 이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관습적으로 행정 입법을 가장 먼저 다뤄가지고 저도 똑같이 행정 입법을 먼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자, 행정 입법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제 2장 행정 입법 1정이 뭐였죠? 서론. 그다음 2장 행정 입법. 근데 행정 입법은 다시 대외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으로 갈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그래서 법규 명령 있다. 뭐 설명 길게 써놨는데 필요 없죠. 자, 보시면 되고, 자 넘기면 79쪽으로 가볼까요? 79쪽 갔는데 이것도 다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여가지고 그냥 혼자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잠깐 건드려 볼게요. 대법원은 수권법령이 뭐죠?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 그러니까 위임하는 법령이죠.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나 위임 명령이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위임 명령이 뭐죠? 수권 법령은 뭐고, 수권 법령은 자, 상위 법령 있고 하위 법령 있을 때 위임을 그 권한을 줄 숫자 써가지고 주는 법령을 수권 법령이라고 하고, 이 받는 법령을 또 수권 법령 받을 숫자 써가지고 수권 법령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위임을 받았다 해가지고 위임 명령이라고 하는데, 위임 명령이라는 글자를 보면 얘가 위임을 하는 명령인지 받는 명령인지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얘는 근데 받는 명령을 말해요.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런 부분. 위임 명령이 아무튼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정했다, 혹은 위임한 절차나 방식이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임 법령의 대외적 효력은 인정하지 않지만, 위임 법령이라는 것이 위임 명령을 의미하는 거죠. 대외적 효력은 인정하지 않지만 내부적 효력은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수권 법령이 구체적으로 위임을 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위임을 안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 위임 명령이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정했거나, 아니면 위임할 때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해라 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정했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내용, 그러니까 위임 명령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니네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행정행위를 발급한다든가 어쨌든가 그 내부적으로 너네가 그 내용에 문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것 갖다가 대외적 효력은 인정하지 않지만 내부적 효력은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만 근데 그게 아니라 내용이 상위법에 모순된다, 그럼 그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위임 명령에. 그래서 그때는 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박균성 교수님이 이거보다 조금 더 혼란스럽게 정리하고 계신데, 제가
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넘기면 이제 관련 조문 정리가 나오는데, 자, 옆에다 좀 써두실까요? 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얘는 이제 왜 그냥 여기 써놓은 거냐면 위임 명령의 예시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 둘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의료법 시행령이 위임 명령의 예시고, 예를 들어서 의료법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라라고 했으니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20 의료법 시행령 23조에서 의료 광고의 금지 기준에 갖고 이렇게 정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위임 명령의 예시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뭐냐면 얘는 집행명령의 예시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집행명령의 예시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놓고 위임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에 준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해가지고 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8조에서 법 11조 2항 여기죠. 여기 다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 요런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집행명령을 만들죠. 그래서 얘네들은 집행명령의 예시로 등장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헌법 75조와 95조는 어떤 맥락에서 등장을 하는 거냐면 얘네가 바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헌법적 근거, 그래서 법규명령의 제정의 헌법적 근거로서 얘네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헌법 75조와 95조 각각에서 위임명령과 이렇게 위임을 받은 사항과 필요한 사항,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을 받았거나 직권으로 제정하는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체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가르고 있어요. 뭔 소리냐면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음을 전제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헌법적 근거로 규정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국회법을 보시면 이 국회법을 보시면 이 개정 신설이 돼 있는데 언제예요? 2020년 2월 18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 새로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조문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냐면 그거 있죠. 그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정치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이거를 검토해가지고 니네 이거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면 얘네는 그 통보받은 결과에 따라 이걸 이상하다고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시정해가지고 그걸 다시 또 보고해야 되죠. 요 시스템으로 국회법 98조에 이거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 국회에 의한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장치를 이원화했어요. 언제부터? 2020년 2월 18일부터. 사실 이원화 되게 안 좋은 글씨죠. 왜? 경우의 수를 갈랐다 이 소리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떠니 저 경우는 어떤 외울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갈랐냐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을 가르고, 아까 말이 꼬였네. 대통령령과 총리령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부령을 다르게 취급해요. 그전에는 그냥 대통령, 총리령, 부령 그냥 묶어서 한 뭉탱이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령과 총리령 그 다음에 부령 이렇게 두 뭉탱이로 묶어서 다르게 취급한다고요. 그런데 자, 국회 입장에서 대통령령과 총리령 하고 그다음 부령 중에 어떤 것이 더 건드리기 쉽겠어요? 통제하기, 컨트롤하기가 마음대로 우리가 잔소리하기가 어디가 더 쉽겠어요? 부령이 훨씬 쉽겠죠. 왜냐면 대통령은 대등한 행정입법 사법의 대등한 지위에 있는 그 행정부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령하고 총리령은 조금 건드리기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통령령, 총리령은 자 여기 그 4항, 5항, 6항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먼저 4항부터 볼게요. 상임위원회는 사망에 따른 검토 결과, 사망에 따른 검토 결과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전하고 똑같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할 거 없이 그전하고 똑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건 맞아요. 제출하는 건 맞는데 검토 결과 대통령,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이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일단 자 상임위원회가 바로 행정부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의장한테 얘기해요. 국회의장이니까 일단 입법부 내부 절차에 대한 얘기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의장은 사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전체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총리령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통제하기 위해서는. 근데 자 6항에 보면 정부는 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 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다 라고 했는데, 근데 괄호 부분에 뭐래요? 송부받은 검토 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고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니네가 이러이러한 점을 지금 우리의 대통령령과 총리령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우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게 이렇게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7항에 보면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불령의 경우에는 지금 자 4, 5, 6은 대통령령, 총리령에 대한 규정이고 사망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공통되는 규정인데 그러니까 여기 상임위원회에 의한 검토 다음에 바로 이제 7항을 읽어보면 불령의 경우에는 그냥 곧바로
국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냥 바로 통보해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7항과 8항은 기존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총리령과 대통령령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총리령과 대통령이 조금 더 저항할 수 있게 권한을 인정한 규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이 개정됐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23항은 이따가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얘를 보실 일이 있을 거예요. 네, 됐고 그 다음에 헌법 2조, 13조, 59조 얘네는 뭐 하는 거냐면 자, 그 법규 명령으로 제정하라고 위임이 불가능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헌법에서 이런 경우는 법률로 정해라고 규정하고는 바람에 법률로 정해라고 헌법에 박아 넣었다는 건 법률 말고 다른 형식으로 제정하지는 말아라 라고 규정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법률 전속적 입법사항이라고 부르죠. 법률 전속적 입법사항에 대해서 그 헌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만 정해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 국적법이라는 거 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13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에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때 법전에 법률로 이것은 범죄야 라고 규정이 돼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내가 처벌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갖다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세 종목하고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돼요. 죄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 이제 이걸 줄여서 그 조세 법률주의라고 부르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왜 보여드렸냐면 법률 전속적 입법사항의 예시로서 얘네들을 지금 보여드린 거죠. 됐죠? 그 다음 자 이제 넘기면 81쪽 가볼까요? 81쪽 보시면 먼저 그 2번 질문부터 볼게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 국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의 법률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뭐 그때부터 이게 맨날 나오는 출제의 포인트죠. 소급하여가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그죠? 근거가 없었는데 근거가 생겼다. 그럼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라고 하는데 요것에 대한 예외 판례가 2015두 45700인데 출제가 됐죠 이미. 자 보시면 사후 법률 개정으로 법규명령 근거가 부여된 경우를 하더라도 언제나 그때부터 언제나 절대적으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인 경우에는 자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법규명령의 근거가 자 어떠한 법규명령이 존재했는데 얘가 자신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다가 그 근거가 이제 새롭게 생겨났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얘가 그 새롭게 생겨난 법규명령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상황을 규율하는 것일 때에는 뭐래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그때는 법규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법에서 위임받지도 않은 사항을 정했으니까 그냥 유효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대외적 대내적을 갈라가지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무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효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외적 무효로 의미해요. 보통은. 근데 여기서 무효이다라고만 했으니까 따질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보통은 그냥 무효다 그럼 대외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까지도 그냥 알아두시긴 하세요. 그리고 이 지문에서는 대외적 무효인지 대내적 무효인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무효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최소한 대외적 효력 없어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대내적 무효냐 대외적 무효냐 그거는 그 딱 개별 지문에서 그걸 굳이 나눠서 검토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 주요 개념 정리 본문을 다뤄드렸던 그 딱 그 경우에서들만 생각하면 되고 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고맙게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7번 지문 가볼까요? 81쪽에 7번이요. 법령의 위임 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 개별 조항에서 그 위임에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에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조문으로 가볼까요? 관련 조문 정리. 네, 요걸 딱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의료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56조 2항 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의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법 시행령 보면 23조에서 보면 법 56조 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 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얘의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령 23조 제1항의 경우에는 내가 23조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내는 23조예요. 의료법 시행령 23조의 경우는 내가 왜 어떠한 법의 근거에서 제정됐는지를 스스로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자 81쪽 다시 가셔서 7번 지문 보시면 법률 위임 관계는 반드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법률에서 이러이러이러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라라고 해서 그냥 하위 법령이 그래서 난 정하라고 해서 정한다라고 그냥 정하기만 하면 구체적으로 숫자 이렇게 써가지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임관계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명시할 수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 7번 지문인 것이고, 그 다음 8번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하면 조금 살짝 어려워요. 자, 법령에서 그 법령을 A라고 해볼게요.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불용으로 정할 것을 위임해가지고, 그러니까 법령이 있었는데 행정처분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근데 요거한 사정은 너무 전문적이어가지고 그냥 불용으로 정해라, 국토교통 불용으로 정해라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시행규칙 등 불용에서, 시행규칙은 불용이라는 형식의 법규명령이 제정될 때 갖는 이름 중 하나죠. 그래서 이를 정한 경우 그 불용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이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이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용에서 변경해서 규정했대요. 그 불용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이어가지고,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이게 요즘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뭐 경기도지사의 행정명령, 트럼프의 행정명령 이런 게 나오는데 다 무시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행정규칙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그러니까 대내적 효력을 갖는 것에 그칠 뿐 국민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해설 보면 바로 이해돼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한 계약이나 계약에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놈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그냥 딱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획재정부령에서 위임이 없었는데도 이 실제 요 경우를, 명백한 자의 경우를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조금 구체화해가지고, 그 기획재정부령의 이름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었는데,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라고 했었는데, 그만 떠라 이제. 알약 그만 떠라. 명백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임이 없었는데도 이행을 해칠 우려, 그러니까 명백과 우려는 다르죠. 우려는 좀 가능성 있는 거고, 해칠 것이 명백한 것은 확실한 거죠. 강아지가 또 짖죠. 죄송해요.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해가지고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처분 대상을 확대하고 있었던 사안이에요. 근데 자, 요것과 요것은 지금 행정규칙이 아니라 이 기획재정부령, 하위 법규인 기획재정부령에서는 요것과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한 건 아니고 없는 내용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니네 그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얘가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은 없고 행정규칙으로서의 성격만 가진다. 만약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면 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요렇게 니네가 그 기준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은 라고는 볼 수 없어. 이렇게 판시한 것이 있어요. 이해죠? 자, 이제 비교해야 될 걸로 8-2번이요.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제가 자꾸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 부분에 이제 제 얼굴이 뜨잖아요. 제 얼굴에. 그래가지고 조금 안 보이실까봐. 참고로 저는 지금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냥 찍어놓고 그냥 보는 거예요. 찍어놓고 그때서야, 그 다음에서야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8-2번 볼게요.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목숨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고 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라고 최신 판례가 나왔었는데 2020년 군무 9급으로 또 출제했어요. 그래서 그 상위법령과 모순된다, 반한다 그러면 대내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아요. 이러한 경우, 대내적 효력도 없으니까 법원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존재하지 않는 걸 취급해가지고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벌을 상위법령 규정과 입법 목적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영역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규범이 상위법령밖에 없게 되니까. 그죠? 왜 하위법령은 지금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걸 취급해야 되니까. 물론 이게 대외적 효력만 인정되고 대내적 효력만 다시요, 말이 꼬였죠. 대내적 효력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취급하긴 하죠. 이거랑. 그런데 대내적 효력이 없는 경우도 당연히 똑같이 취급될 테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방금 한 말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기세요. 효력이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게 사람마다 그 이해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막 기억나는 지문에도 차이가 있어갖고. 자, 됐고. 그 다음에 13번 질문 볼까요? 어떤 법률의 말미에 이 법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여 시행령 위임 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임명령의 발령 근거로 작용하지 못한다. 자, 위임명령이 뭐죠? 법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라. 대통령령 혹은 뭐 법규명령으로 불령 혹은 뭐 법규명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함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을 위임명령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 왜 안 됐냐면 보세요. 이러한 위임 조항은 집행명령이 제정될 수 있다는 사항을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집행명령이 뭐예요?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된 법규명령을 집행명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된 법규명령, 여기서 이제 대통령령이 예시로 등장된 건데, 대통령령은 그건 그냥 집행명령, 그러니까 이 조문은 집행명령은 제정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원래 집행명령은 법적인 근거가 위임이 없어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이 없어도 원래 집행명령은 그 법률을 시행하는데 혹은 그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냥 원래 제정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확인적으로 박아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얘가 왜 위임명령의 발령 근거로 작용하지 못하냐면, 위임명령의 발령 근거를 규정하고 싶었었더라면 그렇게 요렇게 그냥 이 법 통째로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건 정해라 이게 아니라, 뭐뭐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의료 광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얘는 이제 위임명령의 발령 근거를 규정한 게 아니라 집행명령이 원래 이 규정이 없어 제정될 수 있는 건데 제정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설사 이것을 100번 양보해가지고 위임명령의 발령 근거를 두기 위한 목적으로 둔 규정이라 해석한다 하더라도 작용하지 못해요. 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자 15번 질문 가볼게요. 지금 어디냐, 83쪽 15번이요. 불령이 총리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불령이 총리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5선지였거든요. 불령은 총리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게 출제 의도가 분명하지는 않아요. 다시, 이게 5선지로 출제가 됐어요. 불령은 총리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이게 X였거든요. 그런데 자, 이건 이제 헌법 95조를 보셔야 되는데 80쪽을 가볼까요? 80쪽 맞죠? 헌법 95조 보시면,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불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무총리에 의한 총리령과 행정각부 장에 의한 불령을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는데, 자, 국무총리의 경우는 잠깐 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읽히죠.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불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불령에도 위임을 받아서 제정되는 불령이 있는가 하면 그냥 위임이 없는데도 직권으로 제정하는 불령이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라고만 하고 있으니까 총리령에 의한 위임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불령은 총리령보다 하위 규범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시면 위임이, 설사 불령이 총리령보다 하위 규범에 있다고 치더라도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그냥 직권으로도 경우에 따라 이 집행에 필요하다면 발령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82쪽에 13번이 아니라 83쪽에 15번으로 가시면, 불령이 총리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출제 의도는 불분명해요. 그래서 출제 의도가 불령은 불령에도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을 텐데, 불령이 위임명령인 경우 총리령에 의한 위임은 필요 없다라는 걸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본 것인지, 불령이 집행명령인 경우도 있어서 아무런 위임이 없어도 제정될 수 있다라는 걸 물어본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이건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 다음 18번. 자, 일반적으로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불령은 법규 성질을 가지지만 불령은 일반적으로 법규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자, 제가 강의할 때 형식적 법규명령, 실질적 법규명령, 형식적 행정규칙, 형식적
실질적 행정규칙 이렇게 가르잖아요. 네 가지를. 그런데 자, 그거는 원래는 형식이 법규명령이면 원래는 대외적 효력이 있어야 되고 형식이 행정규칙이면 원래는 대외적 효력이 없어야 되는데 그 행정 실무가 행정입법을 제정할 때 그거를 막 모르고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거고, 자, 여기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훈령은 원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원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해볼까요? 그게 낫겠지. 그 다음에 자, 또 보시면 18-1 볼까요? 중앙선거 관련의 규칙은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출제 의도는 그냥 원래는 이걸 빼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출제한 거예요. 중앙선거 관련의 규칙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언제나 100% 절대적으로 그걸 물어본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지 이렇게 물어본 거고, 국회규칙도 일반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헌법전에 규정이 있으니까, 얘도 헌법전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 다 형식적 법규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원래는 그렇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출제한 거죠. 됐죠? 그리고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걔네들은 법규명령이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뭐에 대해서만 맨날 경우의 수를 나눠서 물어보는 거야?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그리고 특히 부령하고 총리령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부령하고 총리령은 형식이 부령이랑 총리령일 때 이름이 뭐라고 붙어요? 무슨 법, 시행규칙, 무슨 법, 사무규칙 이렇게 붙죠. 그래서 요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무슨 법, 시행규칙, 무슨 법, 사무규칙 이렇게 떴다. 그러면 총리령이나 부령이네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걔네들은 경우의 수를 분간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규칙,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이런 것들은 그냥 경우의 수를 가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기면 쭉 가셔서 강의할 것이 없고요. 혼자 보실 수 있고요. 얘가 글자가 작게 표시가 안 됐네요. 글자가 여기요. 요거 좀 체크할게요. 체크해가지고 좀 반영돼야 될 것 같아갖고. 자, 됐고, 그 다음에 85쪽이요. 죄송해요. 강의를 방금 전에 좀 길게 했더니 목이 조금 이상해요. 자, 85쪽 가볼게요. 85쪽에 이제 그 위임 명령의 한계 법리로서의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인데, 얘도 뭐 특별히 강의할 것은 없고 지문 바로 들어갈게요. 자,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대한 건데, 조문 정리 한번 볼까요? 자,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위임해라 이런 건데, 특히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히 확인적으로 헌법전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어떻게?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 요 사항과 여기까지가 이제 위임명령에 대한 규정인데, 위임을 할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라라고 헌법적으로 확인적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2번 지문 보시면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을 규정한 헌법 75조에서 말하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라는 건데, 그리고 여기 명확성이라는 거는 헌법전에 없지만 구체적으로 하라는 게 구체성을 띄고 명확성을 띄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구체성, 명확성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요구 정도는 각종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지겠죠.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데, 특히 규율사항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한 성질일 때에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요건이 완화된다. 왜 그러냐면 너무 자주 바뀐다. 그럼 그것에 맞춰서 법률도 이 경우에도 똑같이 안 변하는 경우랑 똑같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씩 바뀐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법률을 바꿔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되게 불가능할 뿐더러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 합의를 안 해줘요. 그리고 국회가 개회할 때만 이제 법을 만들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현실적 여건상 이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헌법 75조에 의해서 요구되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를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는데 최신 판례인데 얘는 제가 볼 때는 나올 것인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아마 문제은행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지문이 출제한 적이 없어가지고. 자, 13번이요. 86쪽에 3번. 위임법이 대법원 규칙인 경우. 자, 위임법이 뭐랬죠? 위임을 하는 애요, 아니면 위임을 받는 애요? 위임을 받는 애가 대법원 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로 위임을 주는 애죠. 걔가 헌법 75조에 근거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위임 명령은 언제나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돼요. 근데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는 다른 규율 영역에 비하여 완화될 수 있다. 왜지? 왜냐하면 대법원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자,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을 할 때에도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권 법률은 구체적으로 딱 정해가지고 요 사항 니네가 정해 이렇게 위임을 해야 하는데, 근데 위임을 받는 영역이 받는 입법이, 그러니까 그걸 위임 입법이라고 하는데 대법원 규칙인 경우에는 다른 거랑 다르게 완화된대요. 왜냐하면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을 하는 것들은 보통 뭐냐면 대법원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소송과 관련된 거. 그런데 자, 해설 볼게요. 대법원 규칙으로 규율될 내용들은 소송에 관한 절차와 같이 법원의 전문적인 기술적인 사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해서 조금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공정하게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막 이런 식으로 위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질문 볼까요? 자, 얘는 이제 기본 강의 때 했던 건데 추가로 더 배워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거 지금 기출 표시 보면 엄청 많이 되고 있죠. 동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이에요. 건드려 볼게요. 6번.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 75조가 정하는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기본 강의 때 다뤘죠. 왜냐하면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뭐냐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해야 될 상황을 행정부로 떠넘기니까 행정부가 얘네가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국민의 권리랑 이익을 침해 우려가 있을까봐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자치법적 사항을 정하라는 건 니들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니들이 정해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 유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만 그때에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자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의회 유보의 원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 해설을 보시면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법률 유보의 원칙 혹은 의회 유보의 원칙은 적용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공법적 단체의 정관 얘기하는데, 공법적 단체란 상위군경회나 아니를 비롯한 각 국가유공자 단체나 주택재개발조합 같은 이런 공법적 단체, 그리고 거기에 자체적 사항, 예를 들어서 대의원 선출에 관한 방법, 사업 시행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 이런 것들은 그곳을 니네 정관으로 정하라고 위임할 때에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그때에도 그것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임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 여부와 별개로 의회 유보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출제해요. 그러면 뭔 소리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회 유보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 의회 유보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구태여 쓴 이유는 뭐냐면 그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면 그땐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다음 또 보시면 결국 같은 얘기인데 동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관이라고 표현했는데, 법률사 하위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법령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의회 유보의 원칙도 관련이 있다. 의회 유보 원칙은 고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선지로 출제가 돼서 의회 유보의 원칙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해설 보시면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되어 애초에 하위법령으로 위임이 불가능한 사항이라면 그 지정 자체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관련이 없지는 않죠. 그래서 의회 유보 원칙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이 불가능할 테고, 근데도 정했다. 그럼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것도 고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러니까. 그래서 이 다 맞물린 내용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출제했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자, 넘기시면 6-3번 보면 이거 단타형 지문인데 자, 대법원은 얘가 왜 페이지가 87쪽이 돼버렸지? 86쪽이죠? 페이지가 다르죠? 근데 어쨌든 에잉 지금 고쳐야 되죠? 6-4죠? 6-4. 그러니까 여기가 3이 아니라 이거 4가 와야 되죠. 네, 4. 볼게요. 6-4번 볼게요. 87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고 있는 이 단타형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요거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자, 정비사업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에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 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것이 이제 공법상 단체로서 존재하는데 정비사업조합 내부에 정관을 정했대요. 근데 사실은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의 정관을 정했다. 그럼 그 정관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 내부 단체 내부에서의 이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저의 유대용의 뭐 토지 소유권에 대해 규정한대요. 뭐라는 뭐 개소리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남을 보호하거나 남을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제3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정관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행정규칙으로 넘어가셔서 행정규칙 87쪽 주요개념 정리 1번 볼게요. 얘는 조금 설명할 게 있어서 행정규칙 다른 말로 행정명령이라고 한다. 이란 행정조직 외부에서의 효력 즉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기법을 말한다. 행정규칙은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취급되기 때문에 어떤 행정작용이 행정규칙에 따랐다고 해서 적법한 게 아니고 행정규칙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따랐는지 여부는 적법 위법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즉 행정규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작용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그냥 내부 징계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죠. 공무원이 행정규칙에 따르지 않았으니까 쓸데없는 얘기인데 되게 이렇게 보면 행정규칙은 실무상 안 중요할 것 같지만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이 공무원 되면 행정규칙 외우느라 머리가 빠개지죠. 그리고 행정규칙 보고서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막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행정규칙이 실무상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니은 반대로 행정규칙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작용이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하셨어요? 라고 판사가 물어보면 행정규칙이 따랐는데요? 그럼 어쩌라고 판사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행정규칙은 니네 내부에서나 법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만 이게 중요해요. 다만 이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건데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의 일종이죠. 왜냐하면 행정부에 재량이 부여된 경우에 그 부여받은 재량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행정부에서 내부적으로 디테일한 매뉴얼을 제정한 것이 재량준칙이니까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에요. 따랐다면 원칙적으로 그게 합리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추정을 해주고 있대요. 추정해준다는 건 반박될 수는 있지만 행정부에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자,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게 되려면 재량의 일탈의 남용이 있어야 되죠. 맞죠? 근데 재량권 일탈의 남용이 있다는 건 비합리적 기준에 따라 발급됐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행정부 공무원이 재량준칙에 따라 행정작용을 했다는 건 행정부가 진짜 이상한 애들 아니죠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지정했겠죠 라고 해서 재량준칙에서 그렇게 규정해서 그렇게 규칙에 따라 재량준칙에 따라 그렇게 행정작용을 한 것이라면 합리성 있겠죠. 이렇게 일단 추정은 해준다라는 거죠. 일단 행정부 편 살짝 들어준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됐고 다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여가지고 쭉 넘기시면 여기도 살짝 띄워주세요. 거시되므로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조문 정리 볼까요? 관련 조문 정리 이것도 기본 강의 때 다 한 거예요. 관련 조문 정리 보시면 소방 공무원 근무규칙이라고 했는데 얘는 왜 등장한 거냐면 행정규칙의 예시로서 등장한 거예요. 내부 업무 처리 지침 예시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 행정규제 기본법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얘는 가끔 법조문 자체를 복붙해서 물어보곤 해요. 그런데 얘가 행정규칙 파트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법조문 자체에서 대통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4조 2항 본문에서는요 단서에서는 고시 등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자, 생각해 볼까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뭐예요?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입법.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허락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헌법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합헌임을 전제로 이렇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즉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된 행정입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이렇게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헌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나오곤 하죠. 됐죠? 그 다음에 89쪽 가셔서 7번 질문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건데 7번이요. 제재적 처분 기준. 제재적 처분 기준이라는 거, 일단 제재적 처분이 뭐예요? 뭐 영업 정지, 영업 취소, 면허 정지 이런 거 말하죠. 그것의 기준이 불용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불용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자, 복습. 불용은 형식적 법규 명령이죠. 맞죠? 근데 불용이 담고 있는 내용이 페널티 기준이래요. 기본 강의 때 복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용엔 대외적 효력이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있는 경우, 그러니까 행정규칙인 경우 이런 얘기예요. 어떤 행정규칙이 있는데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정입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제재처분 기준이래요. 그때 그 제재처분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기억해 주세요. 아까 했던 그 얘기예요. 일탈남용 없을 거라고 추정해 준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8번 가볼까요? 해석준칙. 이걸 다른 말로 규범 해석 행정규칙이라고 부르는데, 해석준칙이라는 게 뭐냐면 법조문에서 분명히 딱 규율을 끝이 났는데 법조문에서 막 너무 한자어나 너무 전문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문돌이여가지고 막 화학식을 뭐 법조문에 사용했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린지를 내부적으로 업무를, 그러니까 분명히 화학식을 딱 사용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화학자들의 입장에서,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행정부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면 그 의미가 뭔지를, 야,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라고 내부 이게 매뉴얼을 만들곤 한다고요. 그거 갖다 해석 준칙, 규범 해석 행정 규칙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그냥 행정 규칙이죠. 그러니까 법원을 구속하지 못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는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해석 준칙, 행정 규칙, 그러니까 대외적 구속력 없음, 그러니까 법원 규칙 구속 못함. 끝. 예, 그 얘기죠. 그다음 자 9번이요. 이것도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시를 보고 보면 이해가 되죠. 자, 해설부터 볼게요. 그래서 법령에서 산지의 표고가 높을 때는, 표고가 뭐야? 벌써 모르겠죠? 예, 높을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뭔 소리냐면 법에 산지의 표고가 높을 때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표고가 뭐지? 그래서 자, 이에 하위 규범인 행정규칙에서 업무 집행의 명확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표고를 개념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라는 게 사전적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전을 열어보면 일정한 지대의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사전적 의미만을 가지고 이 법조문을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요? 법령을 해석해보면 일정한 지대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일정한 지대의 높이가 높다는 건 뭐야? 이런 문제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정규칙에서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 정상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라고 표고를 이렇게 조작적 정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작적 정의 뭔지 아시죠?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개념을 별도로 정의했다고요. 그런데 일정한 지대 높이라는 말이랑 이거랑 크게 다른 건 아니죠. 그냥 이 개념을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정의한 것일 뿐, 같은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자 9번 하위 규범 행정규칙에 사용하는 개념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표고가 꼭 언제나 절대적으로 이렇게만 정의되어야 돼?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수권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 위임한 취지 및 형평과 비례 원칙이 좋아요 한 목적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 개념을 해석 적용하고 있다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아이 행정규칙 잘못됐네 이렇게 해석하진 않겠다 이런 거죠. 이 정도면 제대로 했다 이렇게, 이 정도면 사전적 정의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조금 의미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정도면 뭐 제대로 했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니까 양자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한계를 벗어난 걸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보시면 자 11번 가볼게요. 11번 질문이요. 90쪽. 자,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했다 하더라도 그 위임은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정에 한정돼야 된다고 한다. 자, 이게 딱 요렇게만 복붙해서 출제가 되곤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얘기죠. 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자 복습해 볼게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법규명령 혹은 법률에서 이걸 통틀어서 상위 법령이라고 하죠. 상위 법령으로 자기들이 정해야 될 사항을 떠넘겨 준 거죠. 하위 법령으로. 근데 떠넘기는데 이거를 헌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형식, 그거 갖다 형식적 행정규칙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행정규칙의 형식이라도 표현하고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을 했는데 과거에 전통적으로 논쟁이 있었어요. 야, 과연 헌법전에 있지도 않은 사항으로 위임을 할 수 있는가? 떠넘길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냐면 야, 헌법전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입법의 형식이라는 것은 예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헌법전에 없다라는 이유로 헌법전에 없는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아니야. 다만 허락은 되긴 하는데 라고 일단 잠깐요. 않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개념의 위헌성 논쟁을 종결지어요. 그래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그런 것을 제정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그렇게 하라고 위임을 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야. 종결 지은 다음에 다만 그것은 그렇게 위임할 때는 약간 통제가 어려우니까. 왜 통제가 어렵냐면 우리나라 법 시스템상 헌법전에 존재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전에 존재하는 행정법이 뭐죠? 9가지죠. 대통령, 총리령, 부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련규칙, 조례규칙 이렇게 9가지인데 이 9가지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되게 엄격하게 이렇게 절차들을 막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들은 일일이 그냥 그 형식은 그것이 아닌 것들은 형식 그냥 만들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일이 법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통제 가능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합헌이긴 한데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헌법지는 없는 형식으로 위임할 때는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정에 한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기경불로 한정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것과 맞물려서 이 판례가 2017년 서울시 9급 출제가 된 게 있는데 자, 이 판례도 그냥 덩그러니 던져주면 뭔 소린지 알아들 수 없는데 이 얘기라는 걸 알면 이해가 되죠. 자, 한국 표준 산업 분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행정규칙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좀 따옴표나 꺾은표 하면 좋았긴 하겠지만 아무튼 한국 표준 산업 분류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여기 꺾은표 표시를 좀 해줄까요? 죄송해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이렇게 이게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행정규칙의 이름이었어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그래서 요것이 딱 제정되니까 자 그래 헌법재판소 니들의 논리에 따라 판단하자면 이거 제정 자체가 위헌인 건 아니어도 과연 거기서 담고 있는 내용이 전문적 기술적 경미한 불가피한 사정인지 살펴보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래 살펴보자. 살펴봤는데 그랬더니 전문적, 기술적, 경미한, 불가피한 사항이더라 라는 얘기를 한 건데 볼게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를 평가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업종들을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류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고려하면 업종의 분류에 관한 판단자로 전문성 한계가 있는 대통령이나 행정각부의 장액 위임하기보다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었죠. 통계청장 고시였죠. 그러니까 통계청장이 만든 거였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어쩌라는 거냐면 자 합헌성도 인정되는데 과연 전문적, 기술적, 경미, 불가피인지 보니까 그것에도 문제가 없더라. 그러니까 합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판시한 건데 이렇게만 덜렁 던져주면 뭐야 이게 이렇게 하게 되는 지문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것이 요 판례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자 21번 지문까지만 하고 쉴게요. 91쪽 가셔서 21번 지문이요. 자, 법령복충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가지만 그 자체가 법규명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이 지나지 않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 또는 통보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에 대한 건데, 법규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공표가 필요하죠. 공표가 외부 공포랑 표는 조금 다른데 정확히 말하면 공포죠. 법규명령은 외부 공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건 애초에 국민의 권리랑 의무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려야만 효력이 생긴다라고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랑 의무를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공포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형식은 행정규칙인데 내용이 국민의 권리랑 의무에 대한 것이어서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대법원이 그것은 형식이 행정규칙이니까 행정규칙 따라가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비판의 여지도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대법원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효력 발생 요건과 관련해서는 행정규칙에 대응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가지지만 그 자체가 법규명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이 지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효력 발생 요건 관련해서는 행정규칙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 또는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일반인 또는 관계인이냐면, 자, 또 복습, 행정규칙은 언제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공포로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면 수명자 그 규범의 적용을 받는 사람, 그 명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죠. 근데 만약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어떠한 관계인의 권리 의무를 건드리는 거면 그 관계인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라면 일반인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해서 표시 또는 그냥 대충 적당한 방법으로, 꼭 공포의 형식을 띌 필요 없이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통보하면 효력이 생긴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효력 발생 요건을 이렇게 끊어내고 있는 거죠. 자, 끝인데 한 가지만 조금 더 강조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행정규칙은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공포가 필요하지 않죠. 그럼 언제 어떻게 효력이 생기는데 수명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당한 방법으로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무엇을 예로 들어요? 참모총장이 군인들 이렇게 하절기에는 소매를 접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들, 수명자가 누구예요? 그냥 일반 사병들이죠. 그 일반 사병들이 그것을 귀에 딱 들으면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적당한 방법으로 수명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요. 그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 또는 통보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시 들어갈게요.